신이 인간에게 준 마지막 선물, 석유. 그러나 매장량은 한정돼 있다. 인간은 수억 년에 걸쳐 축적된 석유를 단 300년 만에 다 소비하려 하고 있다. 과연 인간의 이기심은?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45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울산항에 도착했다. (200만 배럴), 즉 탱크롤이 차량 2만 대 분량이다.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에서 싣고 왔다. 하역하는 데만 43시간, 이틀 이상 걸린다. 저희들 진짜 선박 길이가 337m입니다. 폭은 60m짜리고. 그러면 육상 빌딩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육상 빌딩은 뭐 비교도 안 되죠, 이제. 상당히 가격도 안 되겠죠. 예, 비교도 안 되죠. 이 정도 기둥이면 어느 정도 지금 소비량입니까? 이 정도 분량 같으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전 국민이 하루에 하루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하루 예,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매일 하루에 한 척씩이니까 한 달 같으면 이런 배가 30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30척. 상당히 많은 기둥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죠. 매일 유조선 한 대 분량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50만 배럴 규모의 장충 체육관 4개가 넘는 양이다. 한국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이 세계 5위, 비산유국으로서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다. 인천국제공항. 하루 이착륙하는 비행기만 500여 대. 민간 항공기는 대개 동유를 사용하는데 보잉 747의 경우 승객 400명에 대해 21만 리터, 즉 1000드럼의 연료를 싣는다. 인천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는 6,882마일. 비행시간 15시간, 약 20만 리터의 기름이 필요하다. 인천과 뉴욕을 왕복하는 데 드는 기름값은 1억 2천만 원. 60여 대의 비행기를 보유한 국내 한 회사의 경우 지난해 기름값이 3,700억 원에 이른다. 전체 매출액의 15%를 차지한다. 전체 물류 수송 중 철도 수송 분담 비율은 7%. 시멘트를 수송하는 열차의 경우 52톤 객차 20량을 연결, 25톤 벌크 트레일러 42대분의 화물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다. 컨테이너의 경우 최대 30량까지 연결한다. 135만 리터의 저장 능력을 갖춘 수색 차량 기지, 8,000리터, 40드럼 용량이다. 이 기지에서만 하루 4만 5천 리터, 2,000리터 탱크롤이 22대 분량, 8천만 원어치의 기름이 사용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25개 연료기지에서 하루 70만여 리터, 2,000리터 탱크롤이 350대 분량의 연료가 소비된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새마을 열차의 경우 1,700리터, 270만 원어치의 기름이 소비된다. 한꺼번에 800명까지 수송할 수 있어 고유가 시대에 기대되는 수송수단이다. Så vet ni ju att man importerar väldigt mycket olja i förhållande till sin befolkning. Man importerar faktiskt väldigt mycket mat också. Korea är inte självförsörjande på mat, långt därifrån. Och det här är naturligtvis stora problem inför framtiden. 세계 연간 석유 소비량은 270억 배럴. 전문가들은 석유 생산이 최고치에 이르는 오일 피크를 2015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오일 피크, 즉 석유 생산 정점이란
석유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일본 석유광업위원회는 65년 후에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 소비량 세계 7위다. 석유 고갈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한 허버트. 허버트 곡선의 생산 정점은 석유 생산량 감소에 앞서 최고치에 이르는 순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허버트 박사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1970년쯤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1970년대 알래스카 유전이 발견되었지만 산유량 감소 추세는 변함없다. 석유 탐사 지질학자 캠벨의 예측도 맞아들어가고 있다. 세계 석유 발견량이 196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발견되는 양과 생산량의 차이가 점점 커져가는 추세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생산량은 줄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심각한 경쟁이 예상된다. 노벨상 수상자를 7명이나 배출한 스웨덴 웁살라 대학. 석유에 대한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석유 정점 연구협회. 유럽의 대학 교수들과 석유회사 출신 지질학자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셜 알레크레 박사의 의견은 매우 충격적이다. Om man lägger 100 miljarder fat olja i en champagneflaska. Det är en väldigt stor flaska i så fall, men det kan vi tänka oss att vi gör. Då vet vi idag att det har funnits från början, innan vi började då att använda oljan, så kan man säga att det fanns 20 stycken champagneflaskor. Och idag så har vi då druckit upp 10 stycken utav dem, 11 kanske till och med just nu. Och vi tömmer de här flaskorna väldigt fort. Det tar ungefär 3 år och 3 månader att tömma en flaska. Och om vi har 9 flaskor kvar så kan ni ju lätt räkna ut hur mycket det kommer att gå åt i framtiden. Det kommer inte att räcka så långt. 석유는 처음엔 땅속의 압력이 높아 유정에서 저절로 솟구쳐 올라온다. 하지만 석유가 계속 퍼올려지면 분출 속도가 감소하면서 생산량도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퍼올려야 한다. 정점에 달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5위. 원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화려한 변신을 한다. 정유 공장에서는 열과 촉매를 이용해 자연적인 석유 분자들을 작은 파편으로 부수어 질이 높은 가솔린 등을 만든다. 1910년대 수송 장비의 발달로 가솔린의 수요는 급증했다. 그러나 잉여 충질류의 처리 문제가 대두됐고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화려한 탄생에 서곡이 울렸다. 현대 문명을 꽃피운 석유. 인류 문명은 지금처럼 석유에 의존한 적이 없었다.
석유 사용이 시작된 지 불과 150년 만에 인류 문명은 화려한 변신을 했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원료인 합성수지다. 이 공장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평소 같으면 2대 정도 돌아가야 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6, 7대의 기계가 가동되고 있다. 수요자들이 가격에 오를 것을 대비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이제 비닐 생산 기술도 물방울이나 안개를 방지하고 자외선까지 차단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 금년도에 원료가 계속 인상되고 또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제 제품을 사용한 농민들께서는 예년에 비해서 빠르게는 2, 3개월,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지금 조기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 빨리 물건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비닐하우스. 밖에서 전혀 재배할 수 없었던 파프리카.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만 재배 가능하다. 10년 전에 들어와 지금은 해마다 7천만 불 정도를 일본에 수출하는 효자 작물이다. (60년대)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 통일벼 도입을 녹색혁명이라고 한다면 비닐하우스의 도입은 제2의 백색혁명이라고 부른다. 비닐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됨으로써 사철 계절을 잊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먹는 작물들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생산성 자체가 2배 이상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완전히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적게 발생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닐은 농업용뿐만 아니라 식품용, 산업용까지 생산하는 단계에 와 있다. 건조 기간이 짧고 양분 손실이 적어 사일리지용으로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농업 또한 너무 석유 의존적이다는 견해다.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씨앗을 파종하고 싸게 트면 농약과 제초제와 비료를 뿌려 성장시킨다. 이러한 화학약품은 모두 석유를 원료로 하는 화석에너지원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석유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한 석유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농산물 또한 석유 제품이다. Så man kan ju då räkna mat som energi, alltså 1000 kilokalorier mat på bordet. Då har det i världen gått åt 7000 kilokalorier olja för att producera den maten som står på bordet. Så det betyder att i princip all energi som vi äter är energi från olja. 원유를 정제할 때 부산물로 나프타가 나온다. 나프타를 화학 처리를 해서 폴리에틸렌을 만들고 폴리에틸렌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플라스틱이 실용화된 것은 약 20세기 중반. 가볍고 깨지지 않고 변형이 쉬운 물질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 만약에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다. 만약에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유리나 돌 또는 금속, 나무를 사용했을 것이다. 자원을 고갈시키고 그 피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플라스틱은 또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일본에 얼마나 나오죠? 이게 분당 20m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20m. 예, 예.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파트 벽면 콘크리트 매설용입니다. 아파트 건물에. 예, 예. 뭐 단독주택이나 뭐 아파트나 거의 다 이게 들어간다고 보면. 아파트 벽면에 그 예, 건설 예. 매설용. 예, 예. 플라스틱의 성질을 이용해 지하 매설용 지중 전선관이나 아파트 벽면에 들어가는 전송관 등 다양한 용도의 파이프가 만들어진다. 예전엔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도 물건이 모자라 수요를 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 공장 가동률이 60%에 그치고 있다. 생활 필수품의 그 표면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이면에 석유화학 제품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창기 석유는 주로 조명과 연료용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가솔린 엔진 개발과 비행기용 엔진 개발, 그리고 자동차 대량 생산을 거치면서 석유화학 제품이 대량 보급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가방, 신발 등 소지품부터 사무실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모두가 석유화학 제품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마치 물과 공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석유 산업은 브릿지 산업이다.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소재 산업이기도 하다. 화학 섬유가 나오면서 패션도 다양화되고 화려해지고 기능도 편리해졌다. 석유를 가리켜 신이 인간에게 준 마지막 선물, 검은 진주, 산업사회의 혈액 등 다양하게 불린다. 그러나 악마의 눈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섬유는 의료용 외에 비행기 날개나 방탄복에도 사용된다. 특히 경량화되는 공업 제품은 섬유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석유 제품 공급 차질로 섬유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인류 문화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석유의 위기는 단지 연료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인류 문명 전반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석유 제품이 우리 이제 입는 옷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만일 그게 석유가 고갈이 된다, 아니면 석유에 대한 대체 대안이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냐면 천연 섬유를 가지고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는 문화 자체도 상당히 좀 변화가 돼야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볼 때 그게 지금 석유의 그냥 우리가 뭐 연료적인 측면이 아니고 입는 우리의 옷까지도 영향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볼 때 이제 그런 요소들은 결국은 지금부터도 연구해야 되는 게 석유가 아닌 천연 원료 내지는 어떤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대체 소재를 만드는 쪽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화학 섬유는 경량화, 기능화되고 있다. 산업 대체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 제품은 산업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자동차에서 세부치를 빼고는 나머지 50% 이상 플라스틱 석유 가공 제품이다. 자동차 의자를 비롯해 범퍼, 타이어, 코드 등
석유 제품이 없다면 자동차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석유화학 제품은 물과 공기 같은 존재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다. Technology. Chemical. What? My car. What's going on here? The engine, it's... (1973년) 1차 오일 쇼크. 인류 문명이 석유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가 극명하게 보여줬다.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리라고 낙관하던 미국과 유럽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오페크 회원국들이 서방 국가의 이스라엘 지원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과 유럽 등지의 석유 수출을 중단하자 석유 가격은 배럴당 1.8달러에서 11.65달러까지 6배 이상 치솟았다. 자원 보유국은 국유화해서의 자원 무역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자원을 소비하는 회사들은 대응하는 이러한 양대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일 달러의 통제권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유전 지역 부족들이 오일 달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에 반대해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오일 달러를 둘러싼 차베스와 다른 세력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석유를 악마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Med säg Afrika, en ny konkurrens om Afrika. Kina, Indien, Japan och tidigare Amerika, Frankrike, England. Alla vill in i Afrika. Och därmed blir det väldigt konkurrens om Afrika och att göra kontrakt. Och det bidrar till ökad korruption, det bidrar till ökade spänningar i Afrika, lika väl som mellan de här länderna. Om det nu är så att oljan tar slut, då får vi den kris du sa. 소련 붕괴와 미국의 경제 봉쇄 조치로 석유 위기를 경험한 쿠바. 석유 수입이 1,300만 톤에서 400만 톤으로 반 이상으로 줄었다. 수출입 시장도 80%를 잃었다. 버스는 멈춰서 공장은 문을 닫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렸다. 경제는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처럼 자유낙하했다. 폭락했다. 다 바뀌었다. 다 없어져 버렸다. 석유 수입이 없는 쿠바는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정전 사태를 겪어야 했다. 1994년 쿠바 사람들의 평균 체중이 9kg이나 줄었다. 그 당시 쿠바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은 미국보다 많았다. 특히 농업은 트랙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다. Huge tractor, huge combine trucks and things like that. So you have to
석유 위기는 경제를 폭락시켰고 농업 위기는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직면할지 모를 석유 위기를 쿠바가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이다. (70년대) 오일 쇼크로 혹독한 대가를 치른 스웨덴. 산업 구조는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하는 중공업 위주였다. 겨울 또한 춥고 길어 많은 난방용 석유가 필요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진행시켰다. 세금 관련 보조지원금 정책 등을 통해 석유보다는 다른 자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Vid mitten av 1970-talet, vid de första oljekriserna, så var Sverige ett av de länder i världen som var mest beroende av olja. Vi hade ett strängt klimat, vi hade en tung industri, vi hade inga egna reserver av olja. Och svenska folket blev oroligt för att vi inte skulle klara vår energiförsörjning. 남북한 면적의 2배, 인구는 약 900만 명. 정부가 집중적으로 권장한 것은 바이오 에너지, 즉 폐열과 벌어지는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톱밥으로 난로용 연료, 이른바 펠렛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fter den första oljekrisen 1973 så var det många politiker i Sverige som sa ska vi elda med kottar och pinnar? För man trodde inte alls på bioenergin. 습도를 50 내지 10%까지 낮추기 위해 건조기로 이동시킨다. 건조기는 900도까지 올라간다. 연료는 주로 톱밥에 나무 껍질을 섞어 쓴다. 건조 중에 발생한 수증기를 이용해 학교와 2,000세대에 난방을 공급한다. 버려지는 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형 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사용한 대용량 펠렛이다. 소형 펠렛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한다. 펠렛 보일러는 주로 지역 난방이 연결되지 않은 가정에서 사용한다. 이산화탄소 등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공기량과 연료가 정확한 비율로 연소되기 때문이다. 쟤도 1년에 2-3번 치울 정도로 청정에너지다. Kostnaden för den här pannan var tidigare ungefär 40 000 kronor per år när vi använde olja. Nu när vi har gått över till pellets så är kostnaden bara 14 000 kronor per år, så det är mindre än hälften. 비용이 석유에 비해 절반밖에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150평방미터의 집이지만 펠렛 난로 하나면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톱밥을 연료로 사용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Vi är ju 5 personer i familjen och alla vi gör allt vi behöver med laga mat och duschar och badar och jag har aldrig märkt egentligen att det har varit något. Det tar aldrig slut på det så det fungerar väldigt bra.
유럽에서 발전이나 난방에서 벌어지는 열, 즉 폐열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폐열과 벌어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폐수를 이용해 지역 난방도 하고 가스를 만들어 버스도 운행한다. 이곳에 들어온 폐수는 먼저 이물질을 걸러낸다. 모래 침정 과정을 통과하면 정제 과정이 마무리된다. 물의 온도는 21도. 폐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데워진 온도다. 데워진 물은 발전소에 보내져 전기 생산에 이용되고 그 후 방류된다. 스웨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바이오가스가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됐다. Och vindkraft redan på 70-talet. Men de andra teknologierna visade sig dyra och i kärnkraftens fall också ha andra viktiga risker. Och det har gjort att bioenergin är det som har fortsatt att växa och vuxit allt snabbare under 1990-talet och 2000-talet. Men det beror inte på ett politiskt beslut att bara satsa på bioenergi, utan det var därför att bioenergi med de stora tillgångar av avfallsprodukter som fanns från jordbruket och skogsindustrin. 이 시스템은 지역의 골칫거리인 폐수 문제도 해결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가스를 이용해 지역 난방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모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Biogas är någonting som alla bör göra worldwide. Det är en resurs, ju mer människor som finns, ju mer avfall kan man ta hand om och ju mera bränsle blir det. Ungefär 20% av all bensin och diesel i världen idag kan ersättas av biogas, bara från avfallssektorn.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심지어 파도를 이용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파도의 움직임을 전기로 바꾸는 원리다. 2006년 한 대를 바다에 띄웠고 2대를 곧 설치할 예정이다. 모든 실험 단계는 끝났다.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어 이미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에서 9대를 주문해 제작에 들어갔다. 태양, 바람, 파도 중 가장 에너지가 큰 파도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도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Vi vet att den har högre energitäthet än sol. Och vinden har högre energitäthet än sol och vågorna har högre energitäthet än vind. Så att om man kan omvandla vågor så är det ett rent fysikaliskt. Om det går så är det ett bättre system på grund av det. 연료의 100%를 외부에 의존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로 육지에서 일부로 공급받고 일부는 발전한다. 작년의 경우 54만 리터의 석유를 육지에서 선박으로 수송받고 있어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운 형편이다. 제주도의 경우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08년 하반기에 육지에서 1.5km 떨어진 바다에 2000kW짜리 2개의 풍력 발전기 설치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다. 사전 지질 조사를 마치고 해저 케이블을 묻는 단계에 와 있다. 그 육지 바람은 우리가 연을 날릴 때를 생각을 하도 건물이 있다든가 무슨 물체가 있으면 바람이 고르지 않은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해 수면인 바다는 그런 단점이 없죠.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바람을 항상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기도 그런 좋은 그 바람에 양질의 바람에 의해서 좋은 전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8년 11월 유체 바이오 디젤을 관용차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농협과 유체 재배 계약을 맺어 생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바이오 연료 보급 대상과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문제다. 현재 바이오 연료는 중기 차량과 버스, 트럭의 경우 자가 연료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에게 보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반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급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도에서는 일반까지 이제 확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바이오 연료 보급 방법이라든지 보급 대상을 우리 자치도의 그 권한으로 이양해 주도록 중앙 정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패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축산 분유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전기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무주군에서 나오는 일일 축산 배수 120톤 가운데 50톤을 처리, 70kW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연간 3억 5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2012년에 그 런던 협약에 따라서 축산 폐수를 해양 투기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축산 분뇨를 활용을 해서 그 전기를 생산을 하고 태양열이 친환경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목받는 곳이 있다. 천연기념물 322호인 반딧불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무주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봇대와 변압기를 설치하는 대신 태양광을 선택했다. 그래서 불빛을 싫어하는 반딧불도 보호하고 생태도 관찰할 수 있는 태양빛을 이용한 반딧불 유도등을 설치한 것이다. 반영구적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용 사례다. 특히 불빛도 싫어합니다. 불빛을 밝게 하면 반딧불이가 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주에서는 친환경으로 특히 태양열을 이용한 반딧불이 탐사로를 유도등을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유도등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도 좋고 또 반딧불이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유도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거양득의 이점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야생동물 퇴치가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멧돼지 가족이 휩쓸고 간 옥수수 밭이다. 이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옥수수는. 그러니까 이제 올 농사는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그만 피해 입은 게 아니고 또 이 근방에 고구마 밭 생긴 대로 다 그래 지금. 앞으로 참 이래가지고 농사를 못 찍었어요. 더군다나 또 농산물 값도 가격도 없지. 사냥 허가를 내주지 않는 무주에 야생동물들이 몰려들어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다. 무주군은 급기야 태양열을 이용한 야생동물 퇴치기를 설치했다. 생태보호 차원에서 사냥 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군에서 설치 비용 60%를 부담하고 있다. 태양열로 만들어진 전기를 철책에 흘려보내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는 방식이다. 현재 50여 곳에 설치돼 농작물 보호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돼지가 와서만 전부 다 털어놨어요. 털어놔. 이게 문질러 갖고요. 아, 이게 복숭아를요? 그냥 대공에서 문질러 갖고 씹어놓고 그냥. 너구리도 오고 돼지도 오는데요. 요 낮춰망에 너구리 방지해서 이제 한번 지나가면 놀래갖고 오지도 않고요. 이제 그 다음치 너구리와 이제 대멧돼지가 이 덩어리가 닿으면요.
그게 깜짝 놀래버려갖고 다시는 안 와요. 들어왔다 나가면 그만 끝나요.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을 앞당긴다는 2030 국가에너지 계획을 마련했다. 고리 원전급 발전소 10기를 추가로 건설해 현재 36%인 원전 비율을 59%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계획의 초점이 원전을 통한 공급 확대에 맞춰져 있어 막대한 재원 마련과 국민적 합의 과정이 만만치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85년까지 12개 핵발전소를 세워 어느 나라보다 1인당 핵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 Men det finns inga planer i Sverige på att bygga nya reaktorer. Och det beror dels på kostnaderna, men det beror också på olycksrisker och avfallshanteringens problem.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다. 나는 차를 타고 다니고 내 아들은 제트 여객기를 타고 다니고 내 아들의 아들은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 것이다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격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류는 수억 년에 걸쳐 축적된 석유를 단 300년 만에 소비하려 하고 있다. 석유의 시대는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에너지 기술의 종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